사람도 어떠한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날씨라면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그리고 적당한 태양도 있으면 굉장히 몸이 즐겁고 또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해지는데,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은 아주 힘들죠. 네. 거기다 저는 또 잘 타는 얼굴이라서 까맣게 얼굴도 타고요. 어, 그리고 자꾸 이제 찬 걸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배앓이도 가끔 하고 말이죠. 또 추운 날도 또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한파에는 집에만 꼼짝없이 있으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생물도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온도들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생물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소와 물과 에너지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이산화탄소나 땀이나 오줌이나 변과 같은 그런 것으로 배출되어지고요. 체내에서 흡수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모두 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원을, 열을 만들어내죠. 그 에너지원을 이용을 해서 다시 또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되풀이 되면서 몸이 성장하거나 또 기관이 더 튼튼해진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이제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사. 아니면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산소와 물과 에너지원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분해시켜서 ATP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생체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다시 또 생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잡한 그림이 바로 이제 대사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대사는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fatty acid synthesize, elongation, 그다음에 아미노 애시드 메타볼리즘, 유래 사이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토신서시스도 있고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 이건 이렇게 해서 내려가네요. 그 유명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여하튼 이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방과 탄수화물과 그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고 분해되고 합성되는 그런 경로를,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생화학 시간에 배우게 되죠. 저도 생화학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굉장히 신비롭고 재미있는 학문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효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효소가 각각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 반응을 이끌어주게 됩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지만 이 효소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을 거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몸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들이 결국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카타볼라이즈인 그런 그렇죠, 엔자임은 이 반응에서는 참여를 하지만 절대로 자기는 이 반응의 한 물질이 돼서 없어지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시 나와서 또다시 다음 반응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화학 때 배웠겠지만 대부분에 조성되어져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배웠었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까지 됩니다. 3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이것이 열쇠와 자물쇠의 역할처럼 이러한 기질들을 자기의 몸 안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어떠한 그러한 입체적인 모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이 가해지거나 아니면은 열을 빼앗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변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차원 모양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체적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비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서 엔자임은 이것이 활성이 되느냐 비활성이 되느냐 이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보통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생육되어지는 정도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양쪽으로 대칭인 구조가 아니죠. 대칭인 구조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이런 구조를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최고의 그런 속도로 자라는 이 부분의 온도를 옵티멈 템퍼레이처, 즉 적정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장 작게 자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적정 온도 위에 부분을 맥시멈 템퍼레이처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미니멈 템퍼레이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생육이 안 되는, 더 이상 생육이 안 되는 이유는 세포막이 젤처럼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따라서 세포막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운송 시스템이 느려지고요. 따라서 더 이상 생육이 안 되겠죠. 바깥에서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상에선 단백질 변성의 원형제막이 붕괴가 일어나서 열분해가 일어나므로 세포막이 파괴가 되겠죠. 하지만 이 대칭이 안 되는 요 지점에서부터 optimum temperature 이후부터는 급속하게 사멸되는 속도가 증가되므로 오히려 optimum temperature 최적의 온도에서 약 5도씨 이전부터 여기가 가장 생육에 있어서 적절한 온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효소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어지고요. optimum temperature 이후부터는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납니다. 네,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효소의 변성이 일어나고 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사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들의 그러한 그 범위는 자라는 온도의 범위는 뭐 혼행균, 중홍균, 고홍균, 뭐 하이퍼서머파일 아니면 혼행균 아니면 저홍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불려지는 그런 명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저온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중온에서 자라는 것, 고온에서 자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고 사실 저온균과 혼행균은 조금 그 말이 좀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혼행균은 오히려 낮은 온도를 좋아하는 것이고 저온균은 낮은 온도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혼행균은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0도씨 근처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서 주로 냉장고에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도모나스가 굉장히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용균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중원균은 중간 온도에서 생물하는 미생물로서 20도씨에서 40도씨의 범위 안에서 주로 자라는 것이고 사물기생균, 즉 식품을 그냥 부패만 시켜주는 것은 25도씨에서 45도씨 그리고 우리 몸에서 기생하면서 사는 이런 것들은 35도씨, 45도씨로서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균들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물기생균은 주로 저장에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균이고 그 다음에 생물기생균은 우리 식중독이라든지 위생에 있어서 중요한 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저온균으로는 슈도모나스라든지 아크로노모 박터 이런 것들이 있고 중원균은 대부분의 우리가 식품에서 미생물 배우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중원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온균은 바실러스 서머필러스, 바실러스 코아귤란스,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바실러스라든지 클로스트리디움은 굉장한 그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이런 균들입니다. 이 내열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여기에서 기울기가
뚝 떨어지는 것은 내열성이 없는 것이고 기울기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떨어지는 것은 내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생물과 생육 온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